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8권.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8권은 1985에서 1986년의 전두환 정권에서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개헌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전두환 정권의 거짓말들을 다루고 있다. 민의 돌풍 거셌던 22총선, 죽었던 정치의 부활 알리다. 1985년 22총선은 전국의 흐름을 바꾼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2총선은 유신체제 못지않게 막강해 보였던 전두환 신군부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개헌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 1978년 12.12 선거 때에는 긴급조치 구호도 있고 유신체제이기도 해서 선거운동에서 정치라는 게 없었다. 1985년 22총선 때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22총선 유세장은 전두환 정권을 강도 높게, 물론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럴 수 있었지만, 비판하고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묻는 장소가 됐다. 그런 점에서 22총선은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죽었던 정치가 되살아나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선거이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신민당이라는 신당이 크게 바람을 일으키고 각광을 받았는데 1984년 11월 30일에 제3차 해금 조치가 있었다. 세 차 해금 조치는 전두환 정권이 22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2차 해금에서 제외된 99명 중 84명이 이때 정치 규제에서 풀려났다. 세 차 해금에서 제외된 15명에는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규제된 김종필, 이후락 등 옛 여권 인사 6명도 들어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정치인은 김대중, 김영삼 등 옛 야권으로 전부 민추협, 민주화추진협의회 소속 정치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아직 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세 차 해금으로 많은 인사가 규제에서 풀려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세 차 해금 조치 이후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가지고 민추협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처음에는 선거 거부파와 참여파가 팽팽했다. 그러나 1984년 12월 7일 민추협 전체 회의에서 대세는 총선 참여 쪽으로 기울었고 12월 11일에는 신당을 결성해 총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신당 결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돼 12월 20일 신한민주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이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선명 야당 돌풍이 일어나리라고는 이들 참여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거 유세장, 특히 합동 유세장에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0년대의 합동 유세, 연설회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륜을 펴는 합동 유세가 유권자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 1972년 유신 쿠데타 이래 정치권에서 언로가 꽉 막혀 있었는데 이게 단숨에 트이면서 정치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유세장에 가면들을 만하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그러면서 유세장에 오는 사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유세장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권 학생들의 야유가 유세장 분위기를 달구고 바람이 일게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합동 유세장에서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랬지만 김대중, 김영삼의 인기는 이 12선거 과정에서 최고로 올랐다. 선거 공보조차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노동자들도 진짜 야당은 어디래? 라고 물으면서 선명 야당을 찾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한당 후보들은 바람에 낙엽이 쓸려가듯이 도처에서 쓸려갔다. 해금되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김영삼, 김대중은 이 선거에서 최고의 정치인으로 부각됐다. 아마도 양김은 생애 최고의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민한당 후보들도 자신이 김대중, 김영삼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 1982년 12월 미국으로 떠났던 김대중은 22총선을 나흘 앞둔 1985년 2월 8일 귀국했다. 이 선거에서 제일 인기 있고 말이 많은 지역이 서울 종로 중구와 성북구였다.
김영삼은 22총선에서 승부처를 종로 중구로 잡았다. 당시 종로 중구는 한국 정치 한 번지로 불리고 있었다. 김영삼은 이민우를 이쪽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가 1985년 1월 11일인데 일주일 후인 1월 18일 신한민주당이 창당되고 이민우가 총재에 추대된다. 이 선거에서 이민우 인기가 대단했다. 정대철과 야당 표를 나눠 가진 이민우는 결국 이종찬에 이어 2등으로 당선됐다. 근소한 차이로 이종찬이 1등을 하긴 했지만 이민우와 이종찬은 개표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했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다. 중구에서 부친 정일영의 강력한 기반을 이어받은 정대철은 떨어졌다. 성북구의 신민당 후보는 민청학년 사건 1974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던 이철이었다. 이철은 재야 인사들과 신민당에서 거의 반강제로 출마를 요구해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 정치 사형수 이철, 성북에 돌아오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정치에 입문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이철이 그것도 1등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철의 뒤를 이어 김정래가 2등으로 당선됐고 민한당 후보 조윤형은 떨어졌다. 신민당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휩쓸면서 도시에서 압승했다. 도시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31개 선거구, 전체 선거구는 92개, 가운데 21개에서 신민당이 1위를 했다. 득표율 2월 13일 오전 10시 집계 기준을 보면 서울에서 민정당은 27.0%인데 신민당은 42.7%였다. 부산에서는 민정당 27.6%, 신민당 35.9%였다. 심지어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조차 신민당은 민정당의 28.7%보다 아슬아슬하게 0.1%포인트 높은 28.8%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이 번지중대로 불리던 민한당은 도처에서 떨어졌다. 그야말로 신민당의 거센 돌풍으로 이변과 의회가 속출한 선거였다.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총선이 있은 지 50여일 만에 민한당 소속 의원 35명 중 3명만 빼고 모조리 신민당에 입당함으로써 민한당은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했다. 신민당은 이제 100세 석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됐다. 5월 30일 신민당 소속 의원 103명은 광주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감사 결의안을, 그 다음 날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두환 신군부와 새 야당의 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12총선은 신당 바람을 일으켰고 새로운 정치가 출현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한 선명 야당의 등장 못지않게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도 이 선거를 거치며 큰 힘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1980년대의 재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학생, 천주교, 개신교와 함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연, 이 1985년 3월 29일 출연하게 된다. 이 12총선 한 달 후 재야의 중심축 민통연 탄생. 민통연은 1984년 6월에 조직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984년 10월에 조직된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한 단체였다. 두 단체 모두 통일을 대단히 중시하고 통일과 민주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는 분단 극복이나 민족 해방, 민족 자주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화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분단 극복 및 민족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새로 조직된 민통연도 단체 이름에 통일이 민중과 함께 들어가 있을 정도로 통일, 민족 자주를 중시했다. 민족 문제가 1980년대에 중요하게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민통연은 이 12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해 범민주 세력의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 독재 종식을 위한 민권, 민족 통일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민통연에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 들어가 있었던 전국 단위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 그와 함께 역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 들어가 있었던 지역 단체들이 민통연 서울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강원지부의 이름으로 참여했다.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 들어가 있었던 단체 가운데 민청년 등은 나중에 민통연에 합류하게 된다. 민통연의 여러 단체가 참여한 것은 그 자체가 민주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4개 지역 단체에 이어 나중에 6개 지역 단체가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유월항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다발 투쟁을 가능케 한 지방 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은 1985년 구로 동맹 파업과 대우차 파업, 독재 타도 문제와 더불어 노동 문제는 1980년대 민주주의를 향한 고투의 양대 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1980년 12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혁했다. 또한 소위 노조 정화 작업 등을 통해 민주노조를 혹독하게 탄압했다. 일부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서 이른바 순화교육이라는 걸 받게 하기도 했다. 1982년 11월에는 원풍모방 노조의 핵심 간부 11명을 전원 체포하면서 1980년부터 계속된 원풍모방 노조 파괴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것은 197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민주노조들을 파괴하는 작업이 일단락됐음을 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노동운동이 새롭게 전개됐다. 원풍모방 노조 파괴 작업이 일단락되고 나서 1년쯤 지난 1983년 말, 1984년 초에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이 전개됐다. 악명 높은 블랙리스트는 1978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그해 4월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들어서서 더 큰 규모로 작성되고 활용됐다. 이 블랙리스트에 한 번 오르면 해당 노동자는 취업을 거부당했고, 아주 힘들게 취업되더라도 갖가지 이유로 바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살아갈 길이 막혔다. 한마디로 해고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어놓았다. 1978년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자 등 6명이 1983년 10월 인천 지역 공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민주노조 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부각되고 철폐 투쟁이 전개됐다. 가톨릭노동청년회, G5세, 전국평의회는 1983년 12월 부당 해고자 복직,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종교단체와 민권운동단체들은 1984년 1월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1983년 말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운동을 지원할 조직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1984년 3월 20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모여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약칭 노협을 결성했다. 노협에는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 피복 반도 상사 예무역 컨트롤 데이터 한일공업 고려 피혁 서통 동남전기 노조 등 1970년대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활동했던 민주노조 간부들이 다수 참여했고 대학생 출신 활동가들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 민주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노동운동 조직이었다. 1984년부터는 지역 단위에서 규모가 큰 투쟁이 일어난다. 1984년 5월 25일 새벽, 대구 택시 노동자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며 파업에 들어가 대구 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 노동자들은 과중한 산업금 인하,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요구했다. 대구 택시 투쟁은 삽시간에 부산, 경산, 구미, 대전, 포항, 서울, 광주, 영주, 강릉 등지로 확산됐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노조가 많이 결성됐고 노동 조건도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대구의 경우 파업에 돌입한 5월 25일에는 택시 노조가 12개였는데 7월 중순에는 50여 개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1984년 4월 말 330개였던 택시 노조가 6월 말에는 423개로 늘어났다. 다른 노동 부문보다 먼저 나서서 투쟁의 선두에 선 것은 불합리한 산합금 제도 등 택시 노동자들이 아주 불리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에서 비롯된 불만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1984년 11월 30일에는 서울 민경교통기사 박종만이 노동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분신자살로 항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 간부 복직,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중 회사 측이 동료 3명을 해고한다고 위협하자 분신자살로 맞선 것이다. 1985년에는 1980년대 노동운동사에서 빠지지 않는 2개의 커다란 투쟁이 일어났다.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 동맹 파업이다.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 동맹 파업은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투쟁이었다. 전자는 막강한 재벌 그룹을 굴복시켰다는 점에서 후자는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 여러 노조가 노조 탄압 중지라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고 동맹 파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우자동차 파업 투쟁은 1985년도 임금 교섭 시기가 왔을 때 노조 집행부가 임금 인상 투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시작됐다. 대우자동차가 창업 이래 최대 순이익을 올렸는데도 노조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함성 등의 소식지를 돌리면서 독자적으로 모임을 열었다. 현장에서 파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온적이던 노조 위원장도 결국 4월 16일 파업 돌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부평 공장이 파업에 돌입하자 그 분위기가 부산 공장 등 다른 곳으로 바로 확산됐다. 노동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움직임에 대비해 강목 등으로 무장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과 회사 측의 위협이 가중되는 속에서 임금 협상이 처음에는 결렬됐다. 그렇지만 대학생 출신인 홍영표 대의원과 김우중 회장이 단독 협상을 해 드디어 4월 25일 새벽에 합의를 봤다. 노동자의 승리였다. 열흘에 걸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과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로 동맹 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동맹 파업으로 불린다. 대우자동차 투쟁이 있은 후 2달이 지나서 구로 동맹 파업 투쟁이 일어났다. 대우어페럴 노조는 구로공단에 있는 민주노조 중 하나였는데 바로 이 대우어페럴 노조 위원장이 1985년 6월 22일 구속된 것을 계기로 동맹 파업이 일어났다. 대우어페럴 노조는 1984년 6월 결성된 후 회사 측의 심한 탄압에 계속 맞서 싸웠다.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도 하고 고발, 진정 등도 하고 한국노총 회관 및 민한당사 점거 농성도 하고 회사 내 농성 등도 하면서 줄기차게 싸웠다. 1985년 임금 교섭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임금 교섭은 40여 일 만에 마무리됐는데 임금 투쟁이 이미 끝난 후인 6월 22일에 대우어페럴 노조 위원장 등 3명을 연행, 구속한 것이다. 이틀 후인 6월 24일 대우어페럴 노동자들은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날 가리봉전자 노조, 효성물산 노조, 선일섬유 노조도 대우어페럴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어페럴 및 그 주변 업체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벌인 것이다. 동맹 파업을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대우어페럴 노조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대우어페럴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로공단의 민주노조들을 각계 격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가 1970년대에 활약한 민주노조들을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하나하나 깨뜨린 것처럼 이번에는 구로공단의 민주노조들을 겨냥해 그렇게 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당하지 말고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것이다.
구로 동맹 파업은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됐다. 전두환 정권은 강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강패와 사원을 가장한 사복 경찰을 동원해 폭력으로 대우어페럴 노조부터 차례로 농성을 제압, 해산했다. 구로 연대 투쟁으로 43명이 구속됐는데 이 중 9명은 지원 투쟁을 하던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38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47명이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700여 명이 해고 또는 강제 사직을 당했다. 수입 개방 농정으로 궁지에 몰린 농민들, 소몰이 투쟁으로 맞서다. 1970년대 후반에 한평 고구마 사건이 일어나면서 농민 운동이 부각됐다. 한평 고구마 사건에서 나타난 농민 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정권의 투쟁적이고 민주화 운동과 연결돼 일어난 조직적 농민 운동으로는 최초의 농민 운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사건은 1976년 농협이 고구마를 전량,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농협이 그렇게 나오니까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작년보다 값을 잘 쳐줄 테니 우리한테 빨리 팔아라라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농민들은 농협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안 팔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농협이 약속을 어긴 탓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고구마가 길가에서 썩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평의 고구마 재배 농민들은 1977년 4월 광주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기도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농협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가톨릭 농민회는 전국적으로 더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성을 느끼고 1978년 4월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재단이 동참을 선언하고 각계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농협은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1978년에 와서야 일단락됐다. 1980년대 농민 농업 농촌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국산 농산물 문제와 소몰이 투쟁이다. 1980년대 중반의 농민 운동으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은 것이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및 소각 피해 보상 운동이었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이루어진 건 아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에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경제 정책에서는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농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소리를 들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면서 수입 개방 농정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수입 개방 농정이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면서 쌀을 비롯한 350여 종류의 농축산물이 수입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량도 약 4천만 석에 이르렀는데 이건 쌀 농사가 풍년이었을 때 한 해 수확량보다도 많은 양이었다. 수입 개방 농정이 강화된 결과 1983년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세 번째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으로서 11억 7,4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수입했다. 농민들은 죽을 맛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1983년에 쌀, 양파, 여름 과일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 폭락 현상이 거듭 나타났기 때문이다. 1983년에는 하곡 수매가에 이어 정부에서 추곡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제한했다. 이렇게 되니까 쌀값이 수매가 이하로 막 떨어졌다. 동결된 수매가보다도 1만 원 내지 1만 5천 원이나 떨어진 사 물결표 쌓인 5만 원을 받고 쌀을 내다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로서는 점점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속에서 돼지 값이 떨어지더니 1980년대 중반에 소 값마저 폭락하게 된다. 1982년에는 소 시세가 괜찮았다. 그러자 정부는 대대적으로 축산 장려를 했고 복합 영농으로 소 사육을 권하고 외국 소를 번식으로 하여 도입해 농민에게 키우게 했다. 농민들도 정부의 권장에 편승해 소 키우는 데 열을 냈다.
영농 후계자들도 융자를 받아 소를 키웠다. 그런데 외국 소를 대거 들여온 동네는 온 동네가 초상난 것 같았고 일반 농가들은 한숨만 쉬었다. 번식우라면 새끼도 잘 낳고 성장도 좋아야 하는데 불임소가 많았고 키운 지 7개월째가 돼도 크지를 않았다. 병들어 죽어가는 소들도 생겼다. 이처럼 과도한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 현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야반도주하거나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문에 보도됐다. 소를 반납하기로 결의하거나 소값 폭락에 항의해 마을에서 소를 도살하는 일도 생겼다. 심지어 키우던 소를 우시장에서 때려 죽이는 농민까지 나타났다. 1985년 4월에는 이틀에 걸쳐 기독교 농민회가 미국 농축산물 수입 개방 강요 규탄 대회를 열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은 미국 대사관 마당에 진입해서 소값 피해 보상하라,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985년 7월과 8월에는 소몰이 투쟁이 전개됐다. 7월 1일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강원도 홍천, 전북 진안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농민들은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몰이 투쟁을 격렬하게 펼쳤다. 경운기 소몰이 시위라고도 불렸는데 농민들은 소뿐만 아니라 경운기도 몰고 나와 마을에서 군, 면 소재지까지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농가 부채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급증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농가 부채가 더 늘어나 1983년 말에는 호당 128만 5천 원, 1984년 말에는 호당 178만 4천 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면서 농가 부채가 농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1984년 연초에는 농민들이 빚을 못 갚아 빚잔치를 열고 잇따라 농촌을 떠나는 모습이 보도됐다. 농민과 함께하는 농활에 도끼눈 뜬 전두환 정권. 정부는 학생들의 공장 취업을 아주 두려워했듯이 농활에 대해서도 탄압으로 나왔다. 당국은 이미 농촌 활동 대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농촌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불러 압력을 가하고 학생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로 하여금 직접 탄압의 선두에 서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 TV는 농촌 활동에 대해 반란 음모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농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의 청년들을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개헌 열기 무산 노린 전두환의 희대의 공포 사기극. 금강산댐 사건. 금강산댐 사건은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채주가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구상과 계획과 발표는 장세동 씨의 안기부가 직접 주도했다고 증언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기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두환과 장세동의 작품이었다. 개헌 열기를 무산시키고 신민당과 제야민주화 운동 세력의 개헌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안기부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워 실행한 사건이었다. 금강산댐 위협 과대 포장하고 각 부처의 단계별 행동 각본 꾸민 안기부. 전두환 정권은 인위적으로 댐을 파괴한다는 것을 전제로 몹시 과대 포장된 추정을 가지고 사실과 아주 거리가 먼 국민을 놀라게 하고 현혹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정권 차원의 공포 사기극이었던 셈인데 한국 현대사에서 손꼽힐 만한 사기극 아닌가 싶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고 언론이나 전문가도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부안회동했으니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김일성 사망 오보로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일이며 남영동 대공분실에 행해진 고문과 김근태의 폭로로 다루고 있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과 부천서에서의 여대생 성고문 사건 등도 다루 있다. 사람들은 응답하라 1984나 이런 80년대 드라마를 보며 낭만을 추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